박수로 같이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락 교수님과 카이스트 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지속 가능성의 조건, 존경받는 백년 기업이라는 제목을 어, 사용을 했는데요. 최근에 굿 그레이트라고 하는 과거에 오해단에 썼던 베스트셀링 경영 도서인 책을 쓴 분이 짐 콜린스라는 분이 최근에 책을 썼더라고요. 그분이 쓴 책이 Beyond Entrepreneurship, 네, 기업가 정신을 넘어서. 그래서 넘어서 뭐가 있는가 봤더니 그 제목으로 바로 여기 제가 갖다가 쓴 Enduring Great Company라고 썼더라고요. 말은 표현은 다르지만 이것이 바로 Sustainable Great Company가 아닌가, 같은 뜻으로. 근데 서스테이너블이라고 하면 너무나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아마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아, 이제는 기업가 정신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될까? 그쪽에 눈을 돌리면서 그 화두가 ESG고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교수님 말씀 드린 것처럼 유한 증권리에서 숙제를 했던 일들, 그리고 그 전에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어떤 논리에서, 어떤 가치관에서 그런 일을 했는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문제부터 우리가 잠깐 정리를 하죠. 환경사회윤리가 위기에 처했다. 이게 바로 ESG라고 보니까 맨 처음에 이 환경의 위기를 말해주는 이런 북극의 내려온 공 사진이 있고, 오른쪽에 사회적인 문제, 일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난리치는 젊은이들의 문제, 사회적 문제. 그리고 밑에 가서 리만 브라더스가 상징하는 이 자본주의의 문제, 윤리의 붕괴, 가버넌스의 붕괴. 이것을 대표하는 사진 세 개가 제 눈을 끌어서 여기다 놨어요. 이게 바로 ESG라고 봅니다. ESG의 문제. 그런데 이 원인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니까 1970년대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분이 자본주의, 자유주의 경제를 설파하고, 한때 이것이 정말로 자본주의가 꽃을 피는 그 창의력과 안트레프너십과의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효과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데 이바지한 것이 밀턴 프리드만의 자유주의 경제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업의 책임은 오로지 사회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의 존재 목적이다. 여기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이 다는 아니구나. 몇십 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고, 잘 살펴보니까 그 가운데 있는 금융자본, 그것을 극대화하다 보니까 무엇이 상쇄되고 상처를 입었나 보니까 자연자본과 사회자본이 그만큼 장식이 되더라. 오늘날의 고통, ESG의 문제는 바로 이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은가. 자연자본, 환경자본과 사람자본. 이효령 박사님, 고이효령 박사님께서 이 사회자본을 좀 더 실감나게 생명자본이라고도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과 생명이 아닌 것, 이렇게 둘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은 생명의 가치, 그것을 더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자본이 환경과 사회자본을 장식을 하고 at the expense of natural capital and social capital, 이렇게 성장을 했다고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글로벌 문제가 됐는데,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노베이트할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파멸로 갈 것인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유명한 그림 하나가 있어서 여기 소개를 해요. 이 왼쪽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그림이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우리 그냥 애벌레가 벌레가 이렇게 자라나서 성장하는 것. 이것이 그냥 현재 상태대로 계속 성장만 하는 겁니다. 변형이 없이. 몸만 커지는 건데 그래서 지속 가능하지 않죠. 반드시 이 거품, 번데기 과정, 고치로 변하는 과정, 그 안에서 아주 흉질이 바뀌어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그 과정이 있지 않으면 그래서 이노베이션을 넘어서 트랜스폼, 아주 변형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변형이 돼서 high performing society, business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거기에는 뉴 패러다임 이코노미가 필요하지 않는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크라이시스를 보았고 오퍼튜니티를 보았는데요. 이 문제를 오늘 잘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피터 드러커의 가르침은 어땠는지 하는 것을 다음 주간절에서 좀 볼 건데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모든 사회적, 지구적 문제들이란 숨겨진 비즈니스 오퍼튜니티. 이 가운데 우리에게 비즈니스맨들에게, 안트레프레너들에게 책임을 지고 나서는 리더들에게 기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기회가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오늘 좀 다뤄볼까 합니다. 기회.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에요. 사람이 바로 그 개인이면서 가족의 일원이면서 또 사회의 일원이면서 그리고 일터에서 비즈니스를 밸류를 창출해 나가는 일터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환경을 더해서 환경은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다가 집어넣느냐.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고 환경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산실이고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환경이 죽으면 우리 인간도 존재할 수 없는 또 환경은 창조주가 만들어 주신 것이고 우리가 인간이 그 안에서 살고 지키고 보존하고 하라고 주신 것이 환경이거든요. 그리고 또 환경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오갈 수많은 미래 세대의 것이거든요. 그들이 함께 누려야 될 것인데 우리가 환경을 파괴한다면 그 주인의 허락 없이 파괴하는 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미래 세대로부터 환경을 파괴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그 환경을 본다면 우리가 환경은 그냥 물질이 아니고 사람이다. 마더 네이처라는 말이 있는데 어머니, 자연, 자연은 우리 어머니와 같아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키워주시고 살려주시고 행복을 지켜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드러커가 모든 위기는 비즈니스에 기회에 있다라고 하는데 숨겨진 기회, opportunity is 그것은 그 비즈니스가 돈 벌 기회다라고 말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모든 그 비즈니스는 이 기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R&D라든지 정부기관이라든지 모든 일터를 포함한 큰 개념의 비즈니스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합쳐서 시너지를 이루어서 함께 성과를 내야 되는 건데 드러커가 어떻게 보면 오래된 분이에요. 2006년에 돌아가셨는데 95세. 그때 벌써 옛날 분 아닌가? 올드 스쿨 아닌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늘날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존경받는 경영학자들의 대부분이 모두가 드러커의 가르침을 기본으로 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 이분은 현대 경영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고 Man who invented management, 경영학을 발명한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해요. 이분이 왼쪽에 이분이 정의를 내린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기 있네요. 매니지먼트, 경영은 관리자가 하는 일은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고 리더가 하는 일은 다른 일을 하는 거다. 해야 할 반드시 해야 할 옳은 일을 알아서 책임지고 하는 것이 리더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의 그 수많은 책 중에 Effective Executive라는 책에 보면 Executive, 이 임원들, 기업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의 그 역할은 effective한 매니지먼트인데 effective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참 힘들어요. 효과적인 매니저, 참 말이 안 되거든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Seven Habits of Highly Successful People이 아니고 Effective People이거든요. 그럼 Effective People이 뭐냐? Effective가 뭐냐? 드러커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Doing right thing, 그 다음에 deliver result, 결과를 가져오고. 근데 마지막에 한 단어가 더 붙어요. continuously. 키워드예요. 이 리더들이 하는 일은 doing the right thing, deliver the result, continuously. 여기서 continuously가 오늘 이야기하는 sustainable 또 같은 얘기가 아니겠나. 네. 지속 가능한. 한 번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구조적으로 출발점이 그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내는 결과를 가져다는 그 컨티뉴어스 할 수 있는 것이 지속 가능한 경영이죠. 이분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쓰는 특히 경영학에서 쓰는 키워드들을 다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커스터머의 중요성. 지금은 우리가 뭐 그거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 중요성을 제일 먼저 내신 분이 들어가고요. 기업가 정신 앙드레 브로너시 그분이 냈고요. 소셜 리스폰시빌리티 그분이 먼저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라이프롱 러닝 이런 개념들 그런 것들이 전부 들어가가 만들어내고 가는 이야기들. 이분은 굉장한 석학이고 컨설턴트고 학자고 교수였는데 경제학을 좀 성적하셨고 경영학, 사회학, 문학까지도 다 성적하셨는데 수많은 그 CEO들이 다가와서 이분들에게 자기 고민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여쭤봤을 때 이분은 즉답을 하지 않았어요. 즉답을 가지고 당신이 좀 고민하시라고 하면서 거꾸로 질문을 했어요. 위대한 컨설턴트답게 이 5가지 질문으로 대답을 했어요. 이거 좀 생각해보라고. 이 답을 좀 가져와 보라고. 그것은 뭐냐면 조금 제가 패러프레이즈해서 얘기하면 당신은 이 일을 왜 하나? 당신의 일하는 목적은 뭐예요? 예를 들면 포드나 GM의 사장이 와서 얘기하는 당신은 왜 이 자동차를 만들어? 목적이 뭐예요? 그것도 질문을 했어요. 누구를 위해 만드는 거예요? 당신의 고객이 누구예요? 이렇게 질문했고요. 그다음에 그들의 니드와 원스와 페인 포인트는 뭐냐? 그걸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그걸 물어봤어요. 그다음에 당신의 지금의 퍼포먼스는 어떠냐?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할 수 있게 질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당신의 계획이 뭐냐? 더 잘할 수 있는 계획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이것이 비즈니스에서 ESG에서 나오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 생활에 가장 필요한 질문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삶에서도 이 질문을
개인에게 물어보면 당신은 왜 사는가? 당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고? 당신은 누구를 위해 사는가? 두 번째, 그의 아픈 점과 니드와 원천은 무엇인가? 당신은 그를 얼마만큼 잘 돌보고 있는가? 그리고 내일부터 어떻게 더 잘 돌볼 계획이 있는가? 이렇게 인생의 가장 큰 질문이라고 봅니다. 이건 비즈니스에 그냥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트레프레너십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른쪽부터 먼저 보죠. 쉐어드 비전. 한 사람이 과거에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CEO에서부터 저 프론트 라인에 있는 현장 사원까지 이르기까지 공유된 비전. 이 회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왜 그렇게 할 거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CEO만이 아니라 저 밑에 사람들까지 모두가 그것이 체득화되는 그럴 때 비로소 공유된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그 CEO 사무실에 이렇게 걸려있는, 택배에 걸려있는 비전은 그 비전이 아니다. 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 그 다음에 라이프long 러닝, 평생학습, 그 다음에 지식 근로자. 여기 지식 근로자는 아까 전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다섯 가지 질문을 한 다음에 제가 지식 근로자를 여기다가 위치를 시킨 것은 들어보는 지식 근로자라는 말 자체도 그분이 얘기를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지식 근로자를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공부를 많이 하고 아는 게 많고 책을 많이 읽었고 학위가 높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다섯 가지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속 답이 나오는 그 사람이 지식 근로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CEO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현장 사원 이르기까지 모두가 똑같이 적용이 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가진 사람이 지식 근로자라고 해요. 그래서 오른쪽 맨 밑에 보면 매뉴얼로 그냥 육체 노동자로 끝나는 인간의 자원의 한 부분인 그저 육체 근로로 끝나지 않고 이 다섯 가지 질문에 답을 가진 사람들이 지식 근로자인데 일로 가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안트레프레너십, 커스터머를 창출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다. 좀 다시 말하면 기업의 목적은 고객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 대부분이 이 과목 자체가 자연과학 캠퍼스에서 자연과학의 주제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이번 과정의 코스를 보니까 인문과학의 파도를 가지고 나온 그 교실은 오늘이 처음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학문의 다양성을 조금이라도 보탠다는 의미에서 제가 인문과학 차원에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문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 개개인과 사회 전체가 기업들에 갇혀 일치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실현하는 것이다. 뭐냐면 기업이 경쟁에서 이기고 성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개개인의 꿈과 니드와 또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전체의 꿈과 니드가 서로 상충되고 맞지 않는 기업 혼자만 간다. 그런데 진정한 인문과학은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태계를 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개인과 기업과 사회가 모두 다 꿈이 이루어지는 윈윈윈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한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인문과학이다. 인문과학의 정의를 아주 이렇게 광범위하게 인정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개념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회 소셜 기구다. 조직 자체가 하나의 소셜 기구이지만 더 큰 범위의 소셜 사회 안에 존재하는 기구이다. 두 번째, 퍼포먼스. 뭐든지 하려면 엑셀런트 해야 되고 퍼포먼스 리zort가 나와야 되는 그런 것이
이 조직이고, 그 다음에 국가사회 기여할 책임이 있다. responsibility. 이것이 다 키워드들이에요. 그 다음에 리더의 책임을 아주 광범위하게 또 얘기했어요. 이 리더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1년을 일하든 5년을 일하든 10년을 같이 일하든 이 리더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비전이 고양이 되고 앞만 보고 가던 사람이 더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 리더를 닮아. 두 번째는 그 퍼포먼스, 성과가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고 세 번째는 그 인격 자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하다 보니까 가치관과 인격과 이런 더 높게 보양되고 성숙하죠. 이런 것이 진정한 리더의 역할이다. 이렇게 아주 고상한 높은 차원의 책임을 요구했어요. 인티그리티. 오늘 ESG에서 그 윤리가 나오는데요. 이 윤리 인티그리티는 경영의 주춧돌이라고 했고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그 위에 세울 수가 없다. 그다음에 임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 모범을 보이지 않고 말로 강요해서 컨트롤에 의해서 윤리가 지켜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인물이 맑아야 된다. 그 다음에 조직의 영혼이다. 인티그리티를 잃은 조직은 영혼을 잃은 조직이고 목숨, 생명이 없는 조직이고 그것은 서스테이너블하지 않다. 그 다음에 학습, 라이프롱 러닝. 지금같이 이 날리지 이카노미, 주식 경제의 특징은 빨리 변하는 거죠. 지식이 빨리 변하고 모든 것이 빨리 변하는데 거기에서 그러므로 개인과 조직이 라이프롱 러닝, 빨리 학습하는 조직으로 그것이 체득화된 조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좀 다른 차트인데요. 미국의 제일 그 꽃을 핀 자본주의 이 사회에서 기업 평가 제도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보통 한 5가지로 기업을 평가하는데 그 가운데 빨간색 3개가 비교적 근래 4가지가 추가됐어요. 고객 만족과 재무적 성과는 전통적인 평가 기준입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데 이 employee engagement development, 그다음에 innovation, social responsibility 이 3가지가 비교적 최근에 들어갔는데 저희 회사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NPI가 이러한 가치를 만들고 공유하고 실행 실천하는 쪽에 도움을 주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드러커 인스티튜트, 클레어먼트 유니버시티의 한 부분인데 합작을 해서 저희가 스폰서도 좀 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들이 다시 미국 본토에 있는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S&P 500하고 제휴를 해서 아예 기업 평가 제도에 이 새로운 빨간색 3가지가 들어갔어요. 이것이 이 기업을 새로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어요. 한 5년째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corporate effectiveness, 이제 effectiveness가 뭔지 좀 아시겠죠? corporate effectiveness에 이 5가지가 다 들어가요. 매니지먼트 탑 250 컴퍼니. 이것이 공식 이름이에요. 매년 12월 이맘때쯤 되면 이제 며칠 후면은 나올 때가 됐는데 매니지먼트 탑 250 컴퍼니스라는 제목으로 쫙 다 나와요. 250개 기업의 순위가 이 5가지 이 캐테고리 필러에 의해서 그리고 이 5가지 밑에 다시 30여 가지의 인디케이터들을 세부적인 데이터들이 아주 근거 있게 제공이 되면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랭킹인 작년치 보면은 5가지 필러에 대한 점수가 다 나오고 종합 점수가 나와요. Effectiveness.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하고 애플하고 1, 2위 차이가 거의 근소합니다. 종합 점수에서. 엔비디아, 알파벳, 구글이죠. 그 다음에 IBM 이런 순으로 나가는데 매년 조금씩 다 바뀌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나고 보면 이 10위 자리에서
쫓겨나는 회사도 가능. 어, 제가 유한 킴벌리 사례를 소개드리기 전에 미리 이런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례와 원리들을 좀 소개드렸고요. 이제 유한 킴벌리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면 유한 킴벌리는 1970년에 이제 50년 좀 지났는데요. 유한양행과 킴벌리 클락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유한양행과 킴벌리 클락 두 회사 다 존경받는 기업 하나고요. 유한양행은 이제 98년 됐고 킴벌리 클락은 152년. 100년 기업이라고 제가 이 제목 붙인 것도 그럴 만한 배경이 있는 겁니다. 두 회사를 합치면 한 250년 되는 회사가 돼요. 메이저 프로덕트는 가정용품, 여성용품, 요양품. 뭐 크리넥스 회사라고도 하고요. 아기 기저귀 하기스도 여기서 나오고요. 여성용품도 여기서 나오는데 특히 여성 친화적인 제품이고 그런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여성분들이 이 하게 이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바인 파워를. 그래서 여성분들이 저희 회사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어, 여러 해째 한국능력협회 KNAC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을 랭킹을 매겼는데 삼성전자, LG 이런 대기업에 이어서 유한 킴벌리가 주로 5위 선에서 왔다 갔다 해요. 여러 해 동안. 기업의 사이즈, 크기로 보면 삼성전자의 뭐 2, 300분의 1, 현대 뭐 100분의 1 정도의 사이즈지만 1조 5천억 정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계속 랭킹이 되고 있어요. 6개 가치 영역이 있는데 4개의 스테이크홀더, 주주, 직원, 고객, 사회의 이 가치를 보고 그다음에 혁신 능력과 이미지 가치. 이미지 가치는 사회가 얼마큼 이 회사를 신뢰해 주는가 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여기서 또 받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인 지속 가능성 보고서. 이것이 금년도 지속 가능성 보고서입니다. 19년째 이렇게 150페이지에 달하는 이 ESG를 다시 세분화해서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직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샅샅이 기록을 하고, 발표를 하고 나눠줍니다. 금년도 바로 일주일 전에 이 지속가능성 보고서와 지속가능성 대회가 있었는데 이 대회에서 생활용품 부문에서 1위 그리고 KRC에는 지속가능성 보고서 이 보고서 자체가 얼만큼 퀄리티가 있고 릴라이어블하고 그린워싱이 되지 않았다는 보증이 있는지 하는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이것이 1등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이드라인은 ISO 26000 환경을 다룬 그 다음에 글로벌 리포팅 인덱스를 다 기준을 따른 완전히 보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보고서가 됩니다. 이 유한 킴벌리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것을 쉽게 볼 수 있어요. 150페이지의 영문과 한글 보고서가 있고요. 이 안에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수치화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 어려운 숙제를 자기네가 목표로 삼고 자기네가 시험 문제를 내고 자기네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었는지 그리고 스스로 채점을 해서 이렇게 나누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모든 사회의 등불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의 커미트먼트에 대한 해답이고 그래야 우리도 살고 사회도 잘 된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그 밸류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YK 지속가능 경영은 저는 두 페이지로 요약을 하고 두 페이지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몇 가지는 슬라이드로 추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보면 윤리 투명 경영. 저희는 20여 년 전에 이미 윤리 경영 포럼을 우리 사회의 많은 커뮤니티 리더들과 함께 포럼을 만들었어요. 윤리 경영. 그다음에 요즘은 근래 와서 윤경 윤리경영 ESG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행동규범 내부 통제제도. 이것은 그냥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룰과 기준과 이 법칙 때문에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우리가 교통 규칙도 몸에 배면 편안하고 사고가 안 나고 좋은 것처럼 네,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행동규범 내부 통제제도 여기에 의하면 우리가 성희롱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의도적으로나 실수에 의해서 내부 어떤 비리가 일어난다든지 그런 것을 구조적으로 막는 것이 인터널 컨트롤입니다. 그다음에 보건과 안전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활동이 있기 전에 가끔 가다가 사망 사고까지 한 달, 1년에 10여 번의 응대 재해가 나던 데다가 제로로 내려가. 다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 다쳐도 조금 다치고. 우리나라 산재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10여 조가 넘는 산재 사고, 10여 조 원이 넘는 산재 사고에 대한 보상이 국가에서 지불을 예산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H,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어요. 3H 사람 경영.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다 사용.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의 모든 전인적인 자원이 다 살아날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만들었어요. 제가 교수님하고 여기 오면서 신탄진에 있는 요한 김벌리 대장 공장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공장에 처음에 아주 신기술 공장을 도입할 때 거기다가 기술만 도입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일하는 방법까지도 그게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다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부엌 시스템을 만들자 해서 제가 여러 달 경험이 있는 미국 컨설턴트와 함께 디자인을 했어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회사의 일함으로 인해서 개인이 행복하고 능력이 개발되고 회사의 사회에 이바지하고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어요. 그 전사원 지식 근로자 아까 라이프롱 러닝 얘기하면서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지식 근로자라고 하는 전 사원이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회사의 목표. 상당히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가족 친화 최고개혁 이것은 정부가 여성가족부가 공식적으로 유한 김벌리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가정 친화적 기업이다라고 아예 인증을 했어요. 몇 년 동안. 모든 것을 뒤져봐도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니 법보다 더 많이 법 때문에 할 수 없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하고 상관없이 더 좋게 그것이 더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지켰기 때문에 더 기준으로 기준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몇 점이라고 매길 수가 없는 그 이상의 회사가 되는 거예요. 3H는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유한 김벌리의 경영 모델은 뭐라고 부릅니까? 했을 때 저하고 문무편 사장하고 앉아서 우리 이름 하나 붙이죠. 우리 회사 경영의 모델 3H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해서 그 자리에서 정했어요. 핸드, 헤드, 하트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사용하는 그래서 세상에 가장 귀중한 자원인 사람
사람의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서로 따로 놀고 일부만 사용하고 서로 그 세 가지 사이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셋이 다 통합됨으로써 그래서 사람의 모든 포텐셜이 다 일어나는 그런 회사를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것이 UH, 몸과 마음과 영혼. 저는 제가 여기다가 worker, thinker, lover라고 별명을 붙였는데 몸으로만 일하는 사람은 워커라고 부르고 머리까지 사용하는 사람은 thinker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사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인생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러버라고 부르는 얼마나 좋은가. 여기까지 모두가 자기 인생이 여기까지 꽃을 피게 하는 것이 기업에 좋고 개인에게 좋고 사회에 좋고 이렇게 해서 이 모델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 모델 혁신하기 전에 40대가 넘으면 지쳐서 많은 부상도 당하고 지식이 충전되고 정서가 고갈돼서 퇴역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80년대까지. 90년대 들어가서 이걸 다 바꿨어요. 근무 제도와 문화와 교육과. 그렇게 해서 40대에서 바로 위험한 과로에 대해서 그만둬야 될 사람들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그녀는 은퇴할 수 있고 위대한 기업과 문제 기업을 저희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문제 기업은 사람들의 재충전이 안 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은퇴할 수밖에 없는데 위대한 기업일수록 그 안에서 오래 일하면서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역량이 제고가 되고 65세가 넘어서 은퇴할 때까지도 푸른 나무가 돼서 에버그린이 돼서 은퇴를 하면 사회에 계속 더 이바지는 그러나 문제 기업에서 조기 은퇴한 사람들은 사회에 부담이 되는 거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돌보아야 하는 사람이 끝나는 거죠. 그 가정도 돌볼 수 없는. 그 중에 많은 제도 변화 중에 하나는 사조로 바꿉니다. 많은 24시간 가동하는 공장에서 3조 3교대로 돌아갔어요. 하루 한 조가 8시간씩 일하면서 3조로 가면 24시간을 일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문제는 사람의 재충전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기계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신 것처럼 40대만 넘으면 그냥 지쳐서 일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저희 젊은 경영진들이 한 조를 더 더합시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하는데 그랬더니 사회적으로 선배들도 많이 막았어요. 아유, 한 조를 더 두면 그 인건비를 누가 당해내나 전형적인 반응이 그거였어요. 저희들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투자이고 반드시 해야만 되고 그랬을 때 이익은 그거보다 10배 더 많이 날 수 있으니 저희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사조로 바꿔. 그래가지고 근무제도가 하루에 4조가 있는데 하루에 두 조만 나와서 일하고 2조는 쉬면 돼요. 1년의 절반은 쉬는 그 쉬는 날 중에서도 한 주는 한 번씩은 나와서 같이 팀워크를 이루고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 재충전 워크숍 이 플랫폼은 바로 우리 디자인팀 사원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교육이 필요하고 이런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만든 제도에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고 교양, 퍼스널, 인터퍼스널, 소셜한 스킬 만드는 것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들었고요. 안전사고 제로로 만들었고요.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한 그 가난과 피해와 모든 그것은 세습이 되고 다음 세대까지 가는데 그것을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3번, 4번 지속가능 경영 두 번째 페이지 친환경 제품 프로세스 설계 라이프 사이클 애세스먼트라고 하는 이 제품과 이 프로세스가 원료의 습득에서부터 시작해서 폐기가 되는 그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서 이 환경에 부하되는 부분을 다 분석을 하고 그러므로 어느 부분을 줄이고 어떻게 뭘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이 나와서
그래서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환경 제품을 설계하는 거죠. 그 사용되는 에너지와 물과 포장재, 재사용하고 줄이고 대체하고 그다음에 가치 사슬 최적화가 그러니까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 우리가 항상 풀게 이제 금년에 40년 됐어요. 조그맣게 시작한 캠페인이 국가적으로 유익을 끼치는 그런 캠페인으로 바뀌었고요. 저희가 6천만 그루, 금년까지 5,700만 그루를 심었어요. 여러분들이 크리넥스를 사랑해 주시고 신뢰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번 돈의 분의 일부를 항상 딱 띄어서 그것을 나무 심는 운동에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국무권 사장과 저희 경영진들이 심지어 주주까지도 설득을 하는데 힘들었어요. 항상 CEO를 설득하는데 힘들었어요. 우리는 중간 단계 시절에 시작한 거. 그러나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시작한 것. 그것이 지금까지 커져서 6천만 그루의 나무를 곧 이제 다 심을 것인데 한국과 몽골과 이 동북아 지역에 여러분 한 사람이 1인당 자기가 배출하는 탄소를 중립화하는데 탄소 중립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셨을 텐데 한 사람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3천 그루가 넘는 소나무를 심어야 돼요. 1인당.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6천만 그루를 심고 보니까 아마도 2만 명분의 평생 탄소 중립에 필요한 소나무를 우리가 심은 거죠. 이것이 저희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했던 것입니다. Because this is the right thing to do. 탄소 중립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캠페인, 이런 공익 캠페인. 어떻게 기업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어떻게 손해를 보면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실은 손해를 많이 봤어요. 심지어 이 순비용보다도 처음에 여러 해 동안 여기에 들어가는 회사의 예산이 국세청에서 벌금을 내는데 국가라고 하는 타인에게 증여를 했잖아요. 그 증여세를 내요. 이것은 오히려 상을 주고 면세는 물론이고 상을 줘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런데 벌금을 물면서 시작을 했던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했어요. 여러 해 지나서 그것이 면세가 되고 그다음에 다음 차차 국가까지 나와서 국가가 그것을 도와준 그러한 일로 발전을 했죠. 저희는 뭐 흔히들 많이 하는 경영 혁신 다 했습니다. 조직도 슬림화하고요. 프로세스도 이렇게 스피드하고 시스템도 다 통합 시스템으로. 그것은 많은 경영 혁신 모델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여기서 한 가지 키워드는 이 모든 것은 고객을 위한 것이 고객을 위한 스피드고 그들의 니드를 더 잘 만족시키는 그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 다음에 가치사들 최적화. 이 내부 조직도 이렇게 바꿨어요. 불필요한 경영 조직, 관리 조직 다 없애고 모두가 지식 근로자가 됐기 때문에 그들이 회사의 비전을 알고 목표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수행할지를 다 알고 어떻게 무엇을 더 공부해야 되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누가 중앙에 앉아서 결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나가서 앞으로 부르는 그것이 윗그림입니다. 아래는 우리가 서플라이 체인에서 우리 공급자 서플라이어가 있고 유한킨 머니가 있고 우리 고객들이 있는데 모두들이 창고를 가지고 있어요. 거대한 창고. 우리는 이거 없애기 운동을 했어요. 무재고, 무창고, 무검수. 그런데 그것을 왜 못하는가? 불신 때문에, 기술의 부족 때문에. 서로가 남남인데 어떻게 믿고 물건을 그대로 받아 다 검수해야지. 다 내려놓고 검수하고, 퀄리티 검수하고. 그러나 트러스트가 바탕에 깔리고 기술이 축적이 되고 함께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마치 한 회사처럼 공급자와 우리 회사와
고객사가 물 흐르듯이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거둘 수 있는 사회적 부합을 가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죠. 생명의 숲. 우리가 민둥산에서 시작해서 나무를 무조건 심었더니 콩나물 시루처럼 나무들이 자랐어요. 또다시 사람들을 투입해서 잘 가꾼 건강한 숲을 만들었고요. 우리가 IMF 때 많은 실직자들이 거리에 나서고 그랬을 때 저희가 앞서서 생명의 숲 운동을 거쳐서 국가가 지원을 해서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캠프에서 살림을 갖고 왔어요. 13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학교 숲. 저희가 잘할 때 학교 숲은 담으로 이렇게 다 막혀 있고 맨 땅이었고 황량한 곳이었는데 지금 숲이 다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학교. 저희 다음 세대들은 이런 것을 누리게 유한 킴벌리가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운동을 사회단체들과 함께 시작을 해서 지금은 거의 많은 학교들이 이렇게 바뀌었고 교육 당국자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만들고 고시숲, urban forest 우리가 뚝섬에 있는 서울숲 그다음에 상암동에 있는 하늘공원 이런 것들도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 논리에 앞세워서 아파트를 지으면 어떠냐, 상가를 지으면 어떠냐, 비즈니스를 만들면 어떠냐 했을 때 아닙니다. 우리는 반대합니다 하면서 숲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몇 채 집어넣는 것보다 얼마나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삶의 퀄리티를 올려주는지. 그 몽골 유한 심벌리즘 우리가 공부가 살림 사막화 운동, 사막화 예방 운동을 펼칠 때 몽골에는 1,300만 그루의 나무를 기증을 했어요. 같이 가서 심는 운동을 했어요. 개목을 하고. 여의도 면적의 한 11배 되는 거에 1,3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그들로 하여금 유한 김벌리의 Keep Korea Green 캠페인을 정말로 원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Keep Mongolia Green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환경은 국경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땅만 아주 아름답고 맑은 공기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신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니까 정부가 나서서 경기도 행정부에서 나서서 우리 유한장애인이 있는 그 경기도 부천 쪽에 아예 길 이름을 유일한 로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기업인의 이름을 붙여준 도로명은 아마 대한민국에 이것뿐일 거예요. 더 위대한 기업가들이 있지만 그러나 신뢰라고 하는 사회를 돌보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로서 유일한 노를 만들고 거기에 신뢰의 문을 했어요. 저희가 사례는 이런 만큼 얘기하고 요점 정리를 하면 그러므로 CEO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Chief Executive Officer뿐만 아니라 Environment, Ethics, Education, Entrepreneurship 이것을 밑에 담당자 몇 사람한테 시켜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CEO가 직접 나서서 해도 될까 말까 할 일인데 그렇죠? 이것을 직접 책임을 지고 나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랬을 때 비로소 트러스트가 구축이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존경과 지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공유가치 창출이 가능해지고 그랬을 때 위대한 기업, 장수 기업이 가능합니다. 유한 킴벌리의 사례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순서를 매기자면 이런 것이었어요. Chief Executive Officer의 이 네 가지 기능을 다 했더니 사람들이 믿어주고 신뢰를 해주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소비자용품은 광고를 많이 해야 돼요. 계속 제품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이 미디어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다 보니까 광고를 대폭 줄여도 사람들이 무조건 사주는 거예요. 눈 감고 사주지. 왜냐하면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build trust고 create shared value인
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네, 이 차트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 시스템을 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우리가 처음에 이런 모든 혁신을 할 때 노조에서 크게 반대했어요. 우리 줄 돈도 없다면서 이런 걸 하냐. 매년 15% 임금 인상 수정을 하고 우리 경영진은 아니야 5%밖에 못해. 몇 달을 싸우다가 한 7, 8% 끊어지는. 그것이 과거의 사례였는데 우리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서서 아니다. 우리는 서로 적이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적은 이 네 가지다. 우리 힘을 합쳐서 우리의 공동의 적을 쳐부수자. 힘을 합치자. 공동의 적이 무엇인가? 맨 왼쪽에 있는 비리, 윤리적으로는 비리,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는 배출, 제로로 만들고, 그 다음에 고객을 위한 퀄리티 차원에서는 제로 디펙트, 그 다음에 이익 창출 차원에서는 제로 웨이스트, 낭비. 이 네 가지 제로를 목표로 삼자. 완벽한 제로는 불가능하지만 끊임없이 이쪽으로 이것을 목표로 삼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5년간 한번 해보자. 그러면 당신들이 얘기하는 15% 임금이 아니라 임금 인상이 아니라 100%를 우리 달성한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고 더 달라고 하는 거 이해하는데 우리는 줄 수가 없다. 그러나 이것을 하면 그 정도가 아니라 100%더 올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된 것이. 그래서 경영진과 노조가 하나가 돼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공동의 적을 같이 발견했더니 힘이 합쳐집니다. 이거 손익계산서인데요. 회계 원리를 조금 아시는 분은 금방 보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트리플 버튼 라인을 이루는가 하는 그림인데 왼쪽에 보면 인건비와 밸류와 넷 인컴 이 구성이 과거와 현재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절대 X가 아니라 퍼센트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왼쪽 것은 1,000억짜리 회사의 100%고요. 오른쪽은 1조 원짜리 회사의 100%예요. 문제는 그 구성 요소인데요. 인건비 줄이고 줄여서 18%. 그 다음에 그냥 정상적으로 제대로 밸류로 남는 가치가 20%. 그 다음에 웨이스트와 디펙트, 버려지는 것, 낭비. 그것이 20%. 한 회사의 예라고 봅니다. 그리고 유한 킴벌리의 과거, 혁신 전의 유한 킴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겨우 2%의 이윤을 냈어요. 그런데 다 곧 이러한 모든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건비가 30%가 돼요. 이렇게 경비가 올라갔나? 경비가 아니고 이것은 석가는 것이고 꼭 필요했던 것이. 그 다음에 순전한 배변 그대로 지키지 않고 그 대신 없어진 게 있어요. 20%의 불량과 낭비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내 인컴은 10%가 됐어요. 이 구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가고 인건비를 비용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렇게 됨으로써 사람에게 재정적 자유를 주고 부요함을 주고 그것이 사회적 성과로 가는 것. 이것을 소셜 퍼포먼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웨이스트와 디펙트가 제로가 됐으니까 그것은 환경적 성과고 고객 성과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넷 인컴이 2%에서 10%로 늘어났으니 그러므로 서스테이너블 그로스가 될 수 있는 바탕이 마련해지는 거죠. 2%만 가지고는 새로운 투자를 할 수가 없고 사업을 확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트리플 버튼 라인을 어떻게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없는가 했을 때 나온 개념이 이 그림이에요. 우리가 손익계산서의 구성을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지속 가능한 일과상 과거의 모델로 봤을 때는 일에 치이다 보니까 개인의 성장은 불가능해. 가족을 희생해야 됐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가 희생해야 됐어요.
일 때문에 at the expense of personal growth, family, community. 근데 이렇게 다 바뀌고 나니까 일이 있음으로 해서 나머지 모든 것이 살아가는, 지속 가능. 일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건강, 봉사 기부할 수 있는 생활, 지역사회, 그다음에 재충전할 수 있는 영적, 정서적 재충전이 가능하고 평생학습이 가능. 이렇게 달라지는 거. 그래서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신뢰와 속도라고 하는 개념. speed of trust. 신뢰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신뢰를 잃으면 아까도 검사해야 되고 시간이 걸리고 두 번, 세 번 더 점검해야 되고 그러는데 speed of trust가 중요하고 평생 학습에 의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그것이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아마도 이게 마지막 차트일 것 같은데 그러므로 리더의 삶은 당신이 리더이면 리드하라고 그랬어요. 그 리드는 L-E-A-D, learning, lifelong learning. 항상 배우고 창밖에 무엇이 오고 있는지를 늘 바라보고 그리고 the future that already arrived. 이미 도착한 미래를 늘 보는 것. 그것이 learning. 그 다음에 깊은 탐구. 고민을 하면서 이것이 나의 것이 되리라. 그 다음에 apply하고 differentiate. 이거 성과를 내는 거죠. 여기까지인데요. 시간이 조금은 지났지만 아직도 Q&A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